네, 저희의 네. 세 번째 게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임형록 교수. 아니 기억을 우리 구독자 중에 한 3분의 1은 기억하지 않을까? 워낙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3분의 1 안 되겠다. 한 5분의 1.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10만 정도 할 때 나오셨으니까. 예, 달러를 핑핑핑 돌린다. 뭐 이런. 아니, 그때 어록들이 외에는 몇 개 뭐 있었지. 사실 어떤 방송에도 나오지 않으셨. 예. 어떤 방송에 나오지 않는 세 분을 모셨으니까. 예, 아마 무슨 얘기를 하실지. 오랜만에 아주 반갑게 네. 직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500분 정도를 저희가 세종대 가장 큰 홀을 빌려서요. 여러분 모시고. 어제 잠깐 얘기하는데 밥도 주냐고 그러던데 밥은 좀 어렵죠? 떡을 드리죠. 백년화편. 네, 백년화편 떡을 드립니다. 떡으로 드립니다. 네. 네. 우리 밥보다 떡 아닙니까? 떡상. 그렇고 뭐 어제 저녁에 물어보시길래 책 드리고 떡 드리고 또 예, 밥 뭐. 거기 하면서 허먼밀러 채워도 하나 드린다는데 이거. 에? 이것도 하나 드린다 이거. 그거는 조금 아니 무리하시. 하나 드린다고. 어떻게 드려요? 아니 거기서 추첨해서 추첨해서. 현장에서. 다 드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지누스 매트리스도 고국 하나 드리고. 좋습니다. 그거 대신 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 우송해. 배송 가능합니까? 당연하지.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희가 많은 분들 모시고 많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시간 좀 많이 흘렀네요. 네, 언론으로 한번 진행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부터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죠. 예,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고요. 유럽 시장은 주 지수를 차트를 보면요. S&P 500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급락 후에 소폭 반등했고요. 어제는 혼조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국가별로 좀 달랐고요.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 주요 지수들 몇 가지 좀 살펴보는 겁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 급락했던 걸 다 만회하면서 급등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4일 연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재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 대만이 최근 국내 증시와 유사하게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간 하락폭은 22%입니다. 요거 써놓은 이유는 우리나라 하락폭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연간이 1월 1일부터요? 예. 올해 1월부터요. 그리고 대만은 올해부터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전년부터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하락폭은 좀 우리보다는 좀 안정적이지만 최근에는 유사하게 급락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고점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도 일본이 가장 등락폭이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한 9% 정도의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 시장은 다른 타 국가하고 연계성이 별로 없이 그냥 홀로 움직이는 이상한 시장이에요. 좀. 그래서 일본이 우리 시장하고 이제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자주 언급을 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은 고점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는 2021년 2월부터 하락 추세를 나타냈는데 작년부터요. 최근 3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 약 19% 반등했습니다. 상해 지수가 연동하고 있는 거죠. 상해 지수는 2019년부터 완만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시지 않으세요? 중국 상해 지수는 중간에 팬데믹 이슈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19년 이후부터 2020년, 21년 강하게 남들 상승하고 하락하고 변동을 줄 때 상해 종합 지수는 완만하게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에 급락을 했었는데 4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서 지금 19% 저점으로부터 반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홍콩 상해 지수가 올라오고 대만이 가장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지수는 미국과 유사하게 움직인다. 중국 증시가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10월 말 예정인 당대회를 앞두고 시장 및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4월에 급락한 이후에 4월에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리커창 총리를 선두로 해서 각종 경기 부양 및 시장 안정책을 내놨는데요. 금리 인하를 했고 감세 정책이 나왔고 규제 완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ETF 시장 개방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 자금이 하루 8,700억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ETF 자본시장도 개방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있고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 다시 2,300포인트를 또 깼다가 장 막판에 소폭 반등해서 2,30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0.22%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지수가 2,300포인트를 지켰던 것은 금융투자에서 4,2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프로그램 매수는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지수를 뒷받침했다. 어제 체감 지수는 상당히 마이너스였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쪽이 재생에너지. 제가 어제 주간 시황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가장 강했던 쪽이 신재생에너지, 조선, 건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세 섹터가 어제 급락을 맞았습니다. 폭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 또 우리들끼리 여의도 일가에서 이게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꼭 뭐 악재들 이것저것 붙이긴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전부 다 뭐냐? 이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은 거기서 매도하는 게 아니냐. 결론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차익 실현을 그렇게 과격하게들 하나? 그러니까 아니 제가 어제 참 시장 보면서 네. 그냥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기관이 어제 이제 들어오면서 2,300 딱 찍었잖아요. 네네네. 혹시 이게 야 2,300은 오늘은 좀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게 혹시 있어서 기관들이 뭐 누구의 뭐 명령을 들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2,300은 반드시 좀 지켜야 될 만한 뭐가 있어서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 그냥 어찌 우연히 그냥 2,300 딱 찍은 거예요. 예, 어제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은 몇 분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엔 많지. 과거의 기관의 역할 그러면서 연기금이 국내 기관들이 야 이쯤 되면 좀 우리 시장 안정을 위해서 좀 사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매수를 하고 또 일정 정도의 지수를 좀 우리가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뭐 이런 것들은 있겠죠. 최근에 금융투자의 거래를 보면요, 단기 급락을 하면 그 급락에서 지난 월말에도 그랬거든요. 급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요. 그랬다가 반등하면 다시 매도하는 금융투자 거래 잘 보세요. 6월 말 이전에 1조 정도 들어왔었어요. 그거 다 팔았거든요. 또 다시 2,300포인트를 깨고 들어오는 그 단계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네. 이런 전략을 좀 짜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정부로님 말씀 주셔서 거기에 잠깐 뭐 오늘 시간 나머지는 좀 짧게 말씀드리고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아직까지도 국내 기관들이 이거 뭔가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다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6개월, 3개월마다 평가를 받는 사모펀드라든지 펀드 매니저들한테 주식을 사라 이건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건데 장기 운용을 할 수 있는 연기금들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설령 주식을 사서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떨어지더라도 뭐 3년, 5년씩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서는 네. 상당히 지금 시장 자체도 좀 과매도 구간을 갔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고 종목별로는 정말 저평가 종목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마저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때는 좀 매수 들어올 만한 법 하지 않냐 지금 상황이면 네. 이런 아쉬움이나 푸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데 네.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지금 뭐 저평가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2020년 팬데믹 때 급락했을 때 연기금이 5조 원 이상 순간적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랬다가 한 3개월 이후에 다 팔았는데요. 지금은 여기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빨리 시장이 반등을 해서 이익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시장을 확인하고 해도 기회는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옆 동네가 좋죠. 채권이 금리가 높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채권 금리가 바닥이니까 이 동인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기관 투자가는 항상 채권 주식을 이제 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그래도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마지막에 소폭 반등을 좀 해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약했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요. 확연한 심리적 침체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매수 부재로 인해서 시장이 그냥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단기적인 시황 이런 것보다도 지금 제가 끝나고 나서 또 두 분 박사님께서 오셔서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림을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크로 시황에서는 너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7월에는 13일 날 나올 CPI와 기업 실적 FOMC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7월 초 중순까지는 좀 지루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연준에 좀 월가에 좀 달라진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 두 가지의 워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지표가 침체가 강화되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도 분기별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연준의 금융 긴축의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올해 목표하는 데까지 올려놨다가 그런 다음에 온실의 폭이 생겼을 때는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는 제가 지금 텍스트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괜히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가져오진 않았는데 지금 월가의 자료들 어제 독특한 게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연말에 가면 S&P 500 기준으로 지금 저점으로부터 약 20% 정도 받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자료까지 나와요. 어떤 IB 쪽에서는. 또 어떤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한 10% 빠질 수 있다고 양극단으로 나오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빠지는 쪽으로 계속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런 워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워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표가 워낙 좋지 않고 주가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기서 저점을 형성했을 때 미국의 물가 피크아웃 이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건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은 소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살래, 엔비디아를 살래, 그러니까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살래 할 때 매력도가 훨씬 더 그쪽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 먼저 하락하고 나중에 상승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망과 기대가 좀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자력으로 반동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크로 안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제 기다림이 지금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다림이 있다 보니 최근 시장이 하락할 때는 공포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체념으로 가는 거예요. 체념으로. 그래서 이제 기다리자 이런 쪽으로 시장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거래 대금도 없이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2분기에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합니다. CRB 원자재 지수 알죠? 여기 1.4% 하락을 했고요. 유가만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를 제가 일부러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4월에 시초가가 101달러였고요. 6월에 종가가 105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 6월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6월에 CPI가 다소 둔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 빼고 나서는 비철금속이 25% 하락, 귀금속이 8.8% 하락, 농산물이 8% 하락. 요거는 전체가 그렇고요. 일부 이제 국한되어서는 20% 하락, 30% 하락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 알다시피 경기 침체, 산업 생산 부진으로 인해서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해서 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에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비철금속이나 기금속이나 농산물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CPI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4일에서 5일 스위스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이 5천억 유로 정도 할당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 15억 달러, G7에서 295억 달러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인프라 시설 복구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는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우리 시장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나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항상 돌파구를 어디선가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함께 각국의 인프라를 통해서 새로운 또 경기 모멘텀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건을 한다고 치면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갈 여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왜 그 재건 테마로 해서 이렇게 막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그냥 따라서 심리적으로 따라서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가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또 자체적인 국가의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다면 그쪽의 섹터의 산업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만이 최근에 가장 약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수급으로 나와 있어요. 어저께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2분기에 외국인들이 아시아 7개국에서 약 400억 달러 순 유출이 있었는데요. 7개국을 어디로 했냐면 중국은 빼고요. 중국은 유입됐으니까 한국,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빠졌고요. 인도네시아하고 태국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4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220억 달러 유출이 있었고 2018년이 미국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하던 시기인데 150억 달러가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2배 이상의 규모로 지금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에 주로 나가느냐? 대만이 170억 달러, 인도 150억 달러, 한국 96억 달러로 주로 반도체 강국이나 수출 주도 국가의 매도가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중국은 신흥국에서 한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매도하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보면 수출 주도 국가의 매도 강화된다라는 부분들은 전체 매크로 시황에서 알 수 있겠지만 반도체 강국에서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의 반도체 섹터가 가장 지금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팀케인 황원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대중관세 즉각 철폐를 촉구한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대중국 관세로 인해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꾸지 못했다.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 가정과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직접세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은 관세 철폐를 하면 소비자 비용이 감소하고 제조업 경쟁이 강화된다. 그래서 촉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로는 이번 주 내에 바이든이 대중국 관세 일부 인하 또는 철폐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요거는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를 전해드릴까요? 요거는 네. 그냥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숫자가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어제 상장사의 최대지수 변경 실태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최대지수가 자주 바뀌는 기업의 투자 위험도가 높다. 결국 이제부터는 향후 최대 지수가 자주 바뀌는 기업에는 향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 결과치의 내용들을 보면 최근 3년간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놀랐어요. 상장사 코스피에서 5곳 중 한 곳이 최대주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5곳 중 한 곳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다고요? 2,300개 정도 되거든요. 코스피에. 근데 501개사가 최대주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오너가 바뀌었다고요? 네네. 최대주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최대주가 많이 바뀌었는지 좀 의아스럽긴 한데요. 최대주 변경이 됐다라고 하고요. 3회 이상 변경 기업 이게 중요합니다. 3회 이상. 3회 이상이요. 최근 3년간 코스피에서 6개고 코스닥에 39개인데요. 거의 대부분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들 뭐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다거나 이런 기업들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이런 기업에서 좀 위험한 말을 써놓긴 했는데 이건 뭐 감독원 그대로 보고서 내용입니다. 횡령 매입이나 상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최대 지수가 자주 바뀌는 기업에서는 조심하십사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하면 3년 동안 5곳 중에 한 곳이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있을까 싶었는데 여튼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투자하면서 유의 깊게 무자본 M&A 이런 거 있잖아. 네네. 지난번에 KBS에서도 그거 하던데 그러니까, 돈 없이 들어가가지고 막.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주식 시장 안에서 뉴스로도 보지만 그냥 들리는 얘기로도 또 보면은 굉장히 양자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희한하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쪽만 또 막 매매하는 개인주들이 또 엄청 많아요. 아 이렇게 최대주 변경되고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만 또 거래하시는 어쨌든 분들이 뭐 그런 이슈가 있으면 예. 분명히 뭐 주가가 등락은 많이 있을 움직이니까. 테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시장 정리하고요. 네. 김한진 박사 그리고 김영익 박사님의 김킴쇼 저희가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허먼 밀러 뉴 에어론 체어.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1. 그냥 2% 의자를 빌려 쓴다. 2. 당근마켓에서 매물을 기다린다. 3. 위즈덤 칼리지를 30만 원에 신청하고 의자를 50만 원 할인받아서 구입한다. 와우. 이프로님 그거 저도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 3프로TV 앱이나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